잠시만요. 학점은행제 할 거예요? 근데 시작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편입을 했고 지금은 7년차 평생교육사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충격적인 건 안 좋은 점이나 불이익은 모르더라고요. 진행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7가지 단점입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 인식. 대부분의 학점은행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학은제를 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잘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민망하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을 때 나 어디 대학교 다녀 대충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죄송합니다. 또 시작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면 시작이 가능한데 왜 어렵다는 걸까요? 부모님한테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거 뭔데?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재수나 해라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설득을 못하고 결국 재수학원으로 등록합니다. 또 사회적으로의 인식은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전기공학으로 진행했다면 어떨까요? 와, 전공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이럴까요? 학점은행제 학생이군. 끝입니다. 두 번째 단점인데요. 취업이 힘들 수 있다예요. 보통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4년제 학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인서울대학교 출신 또는 수능 1등급만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아, 나도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했으니 대기업을 지원해서 서류 통과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기업에서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지만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의 학벌은 좋은 편입니다.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놀랐던 건 기업에서 저희 대학교로 채용 설명회를 직접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몇몇 학교들을 선택해서 아예 채용을 하려는구나 느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채만 열어도 몇만 명이 지원하고 경쟁률도 100대 1까지 가는데 이 모든 이력서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력서를 엑셀로 추려내서 학교 이름을 필터로 걸러낸다. 필터 작업법인데요. 물론 기업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은 하지만 실제로는 했을 것 같아요. 이 학벌이 좋다는 건 어떻게 비춰지냐면 여러분들이 20살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벌도 좋은데 학점까지 좋다? 이 학생은 전공도 잘 맞고 학교생활까지 잘했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1차적으로 학벌로 추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각기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들을 확인해서 서류 합격을 시키고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어요. 학벌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대학교 편입을 해서 학벌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였죠. 그래서 제 주위만 봐도 편입하고 대기업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로도 취업이 가능한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채용 스타일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도 많은데 대학교 이름을 아예 적지 않다 보니 서류 통과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다음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베이스가 좋은 대학 과정을 잘 수료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최종 합격까지 뽑고 보니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 많았다. 학점은행제라서 떨어졌다는 건 전제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가능한 경우, 외부적인 스펙 업그레이드예요. 저처럼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편입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한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또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죠. 세 번째 단점, 학점은행제 커리큘럼.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이걸 학점은행제로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아쉽게도 학점은행제는 커리큘럼이 미숙하고 학습에 대한 깊이가 얕습니다. 반대로 일반 정규대학교는 대학교 1, 2, 3, 4학년을 거치면서 학년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해당 전공에 대한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요.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전공에 대한 심화 내용을 다룹니다. 이게 쌓여가는 느낌으로 체계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특성상 내가 필요한 학점만 취득한다면 졸업이 가능하죠.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은 과목은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학점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대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공학점을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무너지는 경향도 많다는 거죠. 특히나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몇 년 전에 촬영된 강의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조금 아쉬운 강의력과 조금 부족한 내용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방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변별력이 없다는 특성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지 강의를 통해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분들은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전공 지식은 거의 없는 편이 일반적이죠. 네 번째 단점, 학연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학점은행제는 학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가 끈끈하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하고 한 학기 만에 온라인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시작이 가능하다 보니 교육원에 모인 학생들을 봤을 때 첫 느낌은 고등학교 4학년 같았어요. 근데 대학교에 속한 교육원이라서 마치 자신이 대학생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출석 안 하고 강의실을 나가서 당구장, 노래방, PC방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도 없고 간절하지도 않은 거죠. 이게 진입장벽이 없다는 단점이기도 하고요.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쉬운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대학교 편입을 여기서는 할 수 없겠다. 이러면서 온라인 교육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온라인 방식은 집에서, 학원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혼자 수강하는 개념인데요.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존재하지 않아요. 독고다입니다. 5번째 단점인데요. 완주율이 떨어져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숨긴다고 했죠.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마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결국 인터넷을 뒤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혼란이 와요. 정보는 많이 나와 있는데 하는 말이 다르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인터넷이 이 복잡하지 않은 교육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정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인터넷을 서칭하고 알아보다가 유튜브 좀 보면서 한두 시간 현딱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현타가 오고 의지가 꺾이는 거죠. 이 학점은행제가 졸업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1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 중에서는 마음먹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4, 5등급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공부 습관도 안 잡혀있고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무슨 책으로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학습에 던져진다면 당연히 완주를 못하죠. 자력으로 안 되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플래너가 만든 안 좋은 인식.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학점은행제와 따라다니는 말이 플래너예요. 사실 원래는 학습자를 모집해서 잘 졸업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모집까지는 열심히 됐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상담할 때랑은 말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온라인 교육원을 옮기면서 플래너와 상담받고 시작한 건데 알고 보니 엄청 어려운 자격증을 넣어준 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플래너를 잘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상담받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진행하고 저처럼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플래너마다 정보나 비용도 다른 편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해보고 그 플래너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향인지 파악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플래너 잘 구하는 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7번째,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비용. 학점은행제는 저렴하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씩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자잘하게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오프라인 교육은 기준으로는 한 학기에 보통 200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입학할 때 자잘한 수수료들이 들어갑니다. 또 온라인 교육원 기준으로는 한 학기에 저렴하게는 4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교육원별로 학과별로 다양해요. 보통 적게 2학기부터 많게는 4학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금액이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나가는 금액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 접수비, 교재비가 또 있고요. 또 취득한 학점을 인정시킬 때 수수료, 이런 자잘한 비용을 전부 합산하면 몇십만원이 훅 나갑니다. 마지막 영상 결론, 학점은행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